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달이면은 건설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납부해야 될 고용산재 보험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그리 간단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왜 이 업무가 어렵고 쉽지 않은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설업은 일반 산업과는 달리, 일반 산업은 그냥 국세청에서 우리가 납부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가고지인데, 유독 건설업만 우리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는 자진신고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설업은 일반 산업과는 달리 우리 회사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와 협력회사에 있는 하도급 회사, 그 외에 많은 협력회사들이 같이 컨비네이션을 이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보수까지를 모두 납부해야 하다 보니까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이렇게 다른 타 산업에 비해서 이렇게 유독 어렵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던 그 배경이 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대 보험은 사실은 각각 기관들이 각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논의됐던 게 뭐냐면은, 사회보장으로 실시되는 4대 보험이 이렇게 여러 기관에 나눠지다 보니까 운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 문제도 있고, 적용에 관계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논의의 결과가 2011년도에 이루어졌어요. 먼저 전체 기관을 통합하는 것보다도 보험료의 징수를 좀 통합하는 쪽으로 법이 다듬어졌고, 그 다듬어진 법의 근간을 보면은, 예전에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건강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각각 보험료 산정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보험료는 세법상의 보수로 한다라고 통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업무도 간단하게 되고 보험료 납부도 굉장히 쉬워졌는데, 유독 건설업만 자진신고를 하고 우리 회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들의 보수까지 모두 납부를 하는 구조로 유일하게 남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업무가 됐습니다. 이렇게 4대 보험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고용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자진신고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보험료를 우리 회사가 자율적으로 계산해서 납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정산하는 별도의 건설업 확정정산팀이라는 게 2012년도 7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팀에서는 1년에 3번 이 건설사들을 선정을 해갖고 선정이 되는데, 잘나는 회사는 잘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어느 정도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내는 데들, 또 특이한 어떤 그 기준이 있는 어떤 건설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1년에 3번 선정을 해갖고 이 회사가 제대로 납부하는지, 정말로 자진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검사하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선정하는 보험료 정산의 어떤 툴과 국가가 선정하고 있는 툴과의 차이가 있으면은 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일대 큰 변혁이 한 번 있었는데, 산재고용보험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면허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만이 산재고용보험을 적용을 해줬는데, 2018년도 7월 1일자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돈 10,000원의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도 보험의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업무 자체는 예전에는 일부 건설 면허 있는 사람들만의 업무였다가, 지금은 면허가 없는, 우리 쉽게 말해서 동네에 있는 인테리어 가게나 조그만한 어떤 설비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까지도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겨지고, 납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정확히 내야 되는, 잘못 내면은 상당히 가산세라든지 연체금, 이렇게 징수금을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게 이제 환경적 변화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어려움을 본다라면은,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는 그 시기이거든요. 복지 정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어지게끔 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법률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법률을 바꿀 수 없을 때는 그걸 운영하는 기관에서 지침 같은 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자꾸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건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정산이라든지 관련된 법률이나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모두 숙지해서 하기가 사실은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인식의 차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과 그다음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고 있는 보험료 산정 방식에 큰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 건설업의 보험료에 관련된 그 법 규정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은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즉 건설업 같은 경우는 원도급자, 처음 도급을 받은 사람이 그 원도급자 밑에서 일하시는 모든 하도급자의 보험료를 전부 원도급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도급이라는 개념입니다. 도급, 수차의 도급.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도급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어떤 목적물을 짓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업체에다가 하도급도 주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공정별로 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요,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빌트인 뭐 어떤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 조명,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 보일러도 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우리가 그거를 설치까지 하는 부분에 구매 계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설에서는 건설 전문으로 하는 도급 계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매 계약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생산되는 제조물은 대부분 건설회사랑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설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 부분이 건설기계인데요. 우리 이제 건물 짓다 보면 밖에 타워크레인도 서 있고, 호이스트 서 있고, 뭐 포크레인도 다니고, 레미콘차도 다니고, 이거 없이는 건설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건설기계랑 건설회사가 계약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합니다. 그 외에 용역계약, 파견계약, 뭐 다양한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는 건설회사는 민법상의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민법상이 얘기하는 구매계약, 일반 계약까지도 하면서 이런 계약이 전부 이루어져서 건설이라는 목적물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법에서 도급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 보험료를 원도급자가 내려 했으니까, 우리가 이루어지는 도급, 그러니까 전문 건설에다가 주는 이 도급만이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그 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라든지 구매계약이라든지 파견, 용역계약, 이것도 다 도급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과 그 다음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인 거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대계약도 도급만큼 거의 비중 1:1 정도의 비중으로 같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도급이라는 부분이 그럼 법에서 정의하고 있느냐? 우리 보험료징수법인 한재보상보험법에서는 도급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도 이 도급의 정의를 민법 제664조의 도급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도급의 정의 간단하게 어떤 상대방이 이 일을 완성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고 그거 완성한 것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거. 중요한 게 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재료도 사오기도 하고, 내가 또 사람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장비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완성해 줄 거를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게 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건설한테 주는 거는 명확한 도급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민법상의 계약은 도급이라 볼 수 없거든요. 일부 도급적인 성격도 있긴 해요. 그러나 주된 계약 자체는 일의 완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다 그러면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임차에 대한 임차 계약인 거고요. 아니면 용달을 불렸다 그러면 용달을 부른 거에 대한 어떤 운임료에 대한 계약인 거죠. 사람을 썼다 그러면 용역이고, 그 용역을 쓴 회사, 사람을 부르는 회사는 또 그 회사 나름대로 산재보험료를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계획인 거죠. 이렇게 그 건설회사는 민법상의 도급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복지공단, 이거를 보험료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 도급의 개념을 이 민법상의 도급 계약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계약 또 약간의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일부분이 있다라면 이것도 민법상의 도급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의 차이 때문에 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 부분이 우리가 근로복지공단부터 실사를 받게 되면은 많은 부분의 보험료를 추징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건설회사에서 예를 들어 시스템 에어컨이다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견적을 들어가면은 총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에 9,900만 원은 시스템 에어컨에 관련된 그 기계 비용이고, 일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구매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구매에 따른 계약이었고 설치였으니까 당연히 구매 행위로 받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여기 일부 사람이 들어갔다. 그럼 이것도 일의 완성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인식 차이 때문에 보험료의 차익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라면은 우리가 건설업의 산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발췌해야 되는데 이 보수를 발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결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정부회계연도에 따른 회사를 한다면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우리가 그 법인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3월 초나 중순쯤에 나옵니다. 결산서가. 그런데 자진 신고하는 이 산재 고용보험료 신고도 3월 말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가 나오는 시점과 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시점이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많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우리 회사의 것만 발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타 어떤 관련 내용들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뭐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 담당자가 대부분 인사부서나 뭐 안전부서 같은 데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은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회계를 인식하고 해석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수를 다 발췌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분들이 하는 이 보험료 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3월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법률과 그 복잡한 결산서의 내용을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거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게 시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담당자의 업무의 역량의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부분 아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회사는 보험이 일반 회사와는 달리 본사를 관할하고 있는 산재 고용보험이 있고 현장을 관할하는 산재 고용보험, 이 4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이 4개의 포트인데 우리 건설에서 일을 하는 그 근로자들이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발령이 나면 또 현장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이 끝나면은 또 본사로 오시는 분도 있고 본사에 있다가 또 큰 건설회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따라서 본사 일할 때, 그 다음에 국내 현장에서 일할 때, 해외 현장에서 일할 때 각각 다른데 1년 동안 이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이 건설회사의 4개의 보험 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 내에 근로자가 많은 데들이 이 근로자들에 대한 그 각각의 기간 동안에 각각의 받은 월급을 정확하게 거기다가 넣기로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회사가 하는 그 보험료를 내야 될 거는 원도급 공사만 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도급만 아니라 하도급 할 수도 있고요. 공동도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도급만 내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 낸 거는 안 내야 되거든요. 공동도급한 거는 우리가 공동이행이나 뭐 분담이행이라든지 주계약으로 했던 이 부분들은 지분율만큼 저희가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보험료 담당자가 실제적으로 회계세계를 얹혀준 금액 자체는 결산서에 총액만 나와 있는 거지 지분율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지분율 따라 우리가 주관사가 되든 비주관사가 되든 거기에 해당되는 하수승인, 고용보험료의 부분이나 산재를 다른 회사가 납부하도록 하수승인에 대한 부분은 안분 내역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를 공제해야 되고 어떤 거를 포함해야 되는지 사실상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산재 고용 정산 업무 자체는 사실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비전문가들이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제일 큰 문제는 이 도급의 인식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과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식하고 있는 도급의 이 차이 때문에 잘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못하면 더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되는 이러한 어떤 뜨거운 감자 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업무를 좀 쉽게 그 다음에 정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